자,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은 조금 빨리 1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뭐 법조인 세 분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뭐 이런 자세로 좀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민주당이 이제 2차 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장윤미 변호사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MBC 보도로 처음에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어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정치적인 해석은 지양한다. 뭐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된 추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일요일에 좀 정기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질문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스크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리고 법사위나 최고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냐에 대해서도 이게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검찰 출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이성윤 의원으로 이제 그렇죠. 좁혀지니까 예. 이성윤 의원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전적으로 맞고, 자기 잘못이다. 예, 말을 했죠.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채널A 사건 아니면 뭐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다가 대단히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사표 쓰고 나오고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는 특수통으로 좀 일가견이 있고 경험치도 충분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전준철 변호사는 내가 이게 되게 오래 변론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아닌 법인에서 그러니까 대형 법인의 소속이잖아요. 뭐 로펌에서 시켰다. 예, 뭐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했죠. 수임한 거를 네. 일부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맞아서 이제 개인 횡령 배임 같은 걸 하다가 임직원들에 대한 이제 손을 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네. 거칩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 배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송 변호사는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이 상황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잘못된 추천이라는 결론은 동의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이상해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특검을 임명될 수 없는 겁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 하나로 유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쌍방울 임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국정원 문건도 증거로 채택됐고 네. 1, 2, 3심 일관되게 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나온 사건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네. 사실은 한동훈 전 검사장을 어떻게든 엮어 넣어보려고 어떤 검사장이 몸으로 덮치기까지 하고 네. 또 이 멀쩡한 기자를 잡아 넣은 사건 아닙니까? 이 기자는 무죄가 확정돼서 형사 보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전준철 후보자는 그 채널A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객격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고 영린운운하는 것은 왕조시대적 발상입니다. 장 변호사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적절하진 않다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과거에 무슨 수사를 했고 뭐 한동훈 전 당시 뭐 그 검사에 대해서 뭐 비토라고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요. 네. 이게 어쨌든 2차 종합특검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수장 성격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게 무구한 정치적 이 어떤 해석을 좀 소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례 신도시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 대통령도 직접 이거 관련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위례 신도시인지 위 어르신인지 이 이야기인데 자 이거
이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도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 네, 아니냐 네. 이런 전망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위례 신도시 사건이 대장동 판박이 사건 내지 뭐 쌍둥이 그렇죠. 사건, 뭐 예. 예행 사건 이렇게 예. 나오는데 일단 대장동 일당들이 그대로 또 등장을 하고요. 사업 구조나 거기에 일당들 그리고 개발 방식, 뭐 이익을 분배하는 것까지 대장동과 상당히 좀 유사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주요 혐의는 부패방지법 이제 위반인데 비밀을 습득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했다. 이 네. 구조가 다 완성이 되고 하나하나가 다 이제 뒷받침이 돼야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이 재판부는 그래 당신들이 먼저 습득하게 된 그 정보가 비밀인 건 맞아. 네. 그런데 그 비밀을 가졌다라고 해서 바로 배당 이득을 너네들이 얻었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후에 먼저 이제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뭔가 이 비밀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에 무구한 또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공모도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얻었다는 정보라는 게 뭐 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과 인과관계는 없어라고 해서 이게 항소심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다만 이 일당들과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재판은 중지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부패방지법 여기에 사실상 공범 이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넘겨줬다라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네. 유죄로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려운 이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뇌부가 또 한 번 성남시 수뇌부에 굴복한 사건이죠. 제가 위례 신도시 사건인데 왜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네. 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환수해야 될 금액이 4,895억이 맞냐 아니면 7,800억이냐 이게 쟁점이 됐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네. 배임으로만 문제를 국한시켜 보면은 배임액이 4,895억일지는 모르겠으나 대장동 일당들은 당시에 대장동에서 사업자로 선정될 때도 비밀을 빼돌려서 사업 시행자가 됐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사업 개발 이익을 70%를 가져가는 게 맞냐 50%를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수익 전액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해야죠. 그러려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당시법으로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으로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분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한 이유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얻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 사업은 원래 되게 오래 걸려요. 수익이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공소시효 7년을 사업 시행자가 된 때부터로 잡으면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위례 신도시 사건이 바로 그 점에서 판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이 비밀을 빼돌려서 사업 시행자가 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니까 7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판결문에 적었듯이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소 상고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 포기함으로써 결국에 가장 이익을 보게 된 사람은 역시나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됐으니 이제 공소 취소해라.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 특검에 얹어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사실 지난주에 나온 무죄 판결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네. 이거 국민들의 이른바 법감정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무죄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이른바 50억 클럽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부자 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너무 놀랍고요. 네. 일단 50억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뇌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상 허가증을 내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에 뇌물죄로는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무죄로는 더는 안 되니까 다른 법리로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하고 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 개로 나눈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죠. 이게 공소권 남용 이슈가 예. 됐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 판박인데 이 법원 입장에서는 동일하니까 이거 죄명만 바꿔가지고 그랬구나. 아까 대장동 말씀 주셨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무죄가 받은 것도 법원이 이미 기소가 됐는데 추가로 똑같은 이 행태를 다른 범죄명으로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증거 수집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공소권 남용이다. 이거 공소기각. 그러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에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아 그래? 이거 아들을 경유해서 받았지. 그럼 아들도 공범 아니겠어? 그래서 아들을 추가로 곽상도 의원의 범죄수익금리규제법과 그러니까요. 같이 예. 묶어서 했는데 예. 아들은 무죄, 아버지는 일단 공소기각 네. 나왔는데 저희가 실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볼 기회는 거의 없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첫 그 단추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아, 이 XX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인데 아들 네. 아버지한테 돈 달라 하지 그 아버지가 돈 달라 하지 이게 곽상도 의원이에요. 우리가 돈을 좀 줘야 돼라고 네.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 청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성남의 뜰이라는 민간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니까 이거 꼭 붙들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은행과 연결고리가 있는 아 의원이 누가 있지 이러면서 접근하고 돈 주고 이랬던 맥락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심하는데 나온 판결을 보면 이게 무죄라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검찰 이것도 항소 안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두 번째로 기소된 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은 항소를 해도 아마 결론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개로 쪼개서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이번에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도 한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실 그 검사한테 검사를 저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가 문제냐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결국 받은 돈이 뇌물이든 알선수재든 뭐가 돼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의 선행사건 1심 판결에서 알선수재도 무죄 그다음에 뇌물도 무죄가 네. 나왔습니다. 네. 2심이 진행되다가 지금 기일 추정돼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사실상 뇌물이든 알선수재든 다시 판단받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공소기각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 순치된 검찰이 저는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의 그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직무 관련성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자나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을 뇌물을 그냥 단순히 대리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그다음에 또 이 경제 공동체 논리로도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생활비를 부담해주는 관계면은 1999년부터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법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신용카드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피면서 이거는 그런 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은 수사의 실패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결론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논하고 있는 사건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널A 기자 사건, 또 이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 관한 사건,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던 대장동 1심 사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말기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사건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하나의 무죄가 이제 명태균 네.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인데요. 사실 이게 지난 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몇 달 동안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그 사법적인 결론은 지금 계속 사람들 약간 이게 뭐지? 왜 이런 건 가지고 대한민국 이랬던 거야? 약간 허탈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거 무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제일 황당해요. 저는 네. 이 판단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황당한데 네. 이 기본적으로 세비 반띵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나눠 가진 거야. 그런데 법원은 나눠 가질만 했네. 나눠 가질 근거가 있네라고 하면서 일정 시기에는 이 급여로 줬고 일정 시기에는 채무를 변제한 거다라고 네. 한 거예요.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급여라고 하면 지역 총괄 본부장으로 뭐 출퇴근도 했다라고 하니까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명태균 씨가 10원까지 나눠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급여를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진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급여라고 하면 정식으로 이 송금 처리를 이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역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이면 그냥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왜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그 임명장이
않습니까? 네. 지역 총괄 본부장 이래서 진짜 뭐 9 to 6 이렇게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 그리고 그 일정 시기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을 갚은 거다. 그런데 뭐 이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그 흔적에 대한 근거는 그 설시에서 저는 못 찾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이 정치 영역에 대한 이 맥락이 있는 범죄인데 여기는 네. 김영선을 공천 좀 해줘라라는 육성이 나오면서 공천을 받고 야 당신이 왜 어떻게 의원직에 있냐 내 덕 아니겠냐 해서 그걸 정확히 갈라서 배분했다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그걸 다 몰각시킨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온 국민이 다 들었어요. 저 윤상현 김영선이 좀 네, 해줘라. 해줘라. 근데 뭐 당에 참 말이 많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공관위에서 뭐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거다. 이 판단은 좀 사람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에 미칠 영향은 지난주에 창원지법에서 나온 판결보다도 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이른바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라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한 공범관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먼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사건이 진도도 더 먼저 나갈 네. 거고 그러면은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은 윤 전 대통령도 무죄라는 귀결에 이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명태균 씨도 결론이 다르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 그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훨씬 더 막강한 수사 인력과 기간과 권한을 부여받고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이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네. 문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로 이른바 항소 포기가 뉴노멀처럼 돼버려서 이거는 항소하면 또 선택적 항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이 사건 항소를 원할까입니다. 내심. 물론 추정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겉으로는 2003년 이후로 당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의중에 반하는 총선 공천이 집권 여당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직간접적으로 의중을 전달하려고 애쓴 것이 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전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들까지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정치 현실을 이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일련의 법원의 판단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도 공론장의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정치 현실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끝으로 이건 좀 간단하게 예측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상민 장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15년형이 구형이 돼 있는데 단전 난수 지시한 부분입니다. 이 전 장관 선고 형량 어떻게 될지 두 분 간단하게 이거 네, 한번 한덕수 전 예측해 총리가 23년 받았잖아요. 형량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는 네. 정말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건 이상민 전 장관이기 때문에 네. 거의 20년 나와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송 변호사님은 결국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33부의 양형을 지금 이 이상민 전 장관을 담당하는 32부에서도 적정한 기준이라고 볼 건가 이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은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보다 어떻게 보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형의 1.5배에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강두변 시간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설 특집 방송 전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개편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짧게 한번 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주변에서 김태현 정치쇼 잘 듣고 있다 나오는 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정치의 사법화가 과잉해진 시대고 또 네. 여의도의 범죄자들이 판치는 시대다 보니 참 적성에 맞지 않게 제가 못할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타인의 형사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평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피의자나 피고인 또 가족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코너가 부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송용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